11월 14일 금요일 INTL 유남축 INT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경기 분석은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 바랍니다. 일본은 3-4-3 전형을 유지하며 전방 압박과 빠른 템포 전환을 중심으로 경기 주도권을 잡는다. 우에다는 네덜란드 에레디비지에서 득점 선두를 달리는 만큼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집중력이 절정이다. 그는 짧은 거리에서도 슈팅 타이밍을 반 박자 앞당겨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타입으로 이번 경기에서도 핵심이 될 것이다. 미나미노는 이 선에서의 유연한 움직임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며 순간적인 방향 전환으로 수비 라인을 흔든다. 이토 주냐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크로스 타이밍으로 일본 공격의 폭을 확장한다. 일본의 중원은 템포 조율이 완벽히 맞아떨어지고 있으며 짧은 패스 연계 속에서 압박 회피 능력도 탁월하다. 특히 최근 브라질전 역전승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자신감 있는 전개가 기대된다. 후방의 300 라인은 라인 강력을 촘촘히 유지하며 세컨드볼 회수 이후 즉각적인 전방 전환을 시도할 것이다. 가나는 4-2-3-1 전형으로 미드필더 2명이 수비 보호막 역할을 맡지만 전방 연결 속도는 다소 느리다. 조던 아예는 볼을 받는 위치가 지나치게 깊어지고 있으며 최전방에서의 연계 효율이 떨어진다. 세멘요는 순간적인 폭발력은 있지만 일본의 300 앞 압박을 뚫기엔 볼터치 강력이 넓다. 쿠두스는 개인 능력으로 변수를 만들 수 있으나 측면 전환 시 지원이 늦어 공간 활용이 제한된다. 가나는 장거리 이동에 따른 피로 누적이 심하며 팀 간 조직적 연계가 완벽히 맞물리지 않는다. 특히 전환 속도가 늦어 일본의 전방 압박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체력과 템포 싸움에서 밀리며 후반부 집중력 저하가 경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본은 최근 A매치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가며 전술적 완성도와 공격 리듬이 정점에 다다랐다. 우에다의 마무리 능력과 미나미노의 연계, 이토주냐의 폭발력까지 공격 삼각축이 완벽히 돌아간다. 가나는 장거리 원정 피로와 템포 적응 문제로 인해 전반부터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경기 전반부터 일본이 압박과 결정력으로 경기를 주도하며 승리를 거머쥘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은 3-4-3 포메이션으로 라인을 높게 유지하며 전방 압박과 측면 전개 속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손흥민은 전방에서 라인 브레이킹과 마무리를 동시에 책임지며 수비 강력이 벌어지는 순간마다 공간을 파고든다. 이재성은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받아 전진 패스와 순간적인 방향 전환으로 상대의 압박 타이밍을 흐트러뜨린다. 이강인은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템포 조율을 맡고 킥의 각도와 속도를 조절하며 공격의 리듬을 만든다. 특히 손흥민과 이강인의 호흡은 점점 정교해지고 있으며 세컨드볼 상황에서도 반박자 빠른 움직임으로 슈팅 찬스를 만들어낸다. 중원에서는 이재성이 세컨드볼 싸움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하며 탈압박 후 전환 속도를 높인다. 한국은 전환 구간에서의 완급 조절이 뛰어나며 볼 점유율을 유지하면서도 순간적인 템포 변화를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든다. 또한 후방 300은 라인 강력 유지 능력이 안정적이며 역습 상황에서도 수적 균형을 유지한다. 전체적으로 조직적 압박과 템포 조율이 결합된 완성형 운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볼리비아는 4-2-3-1 포메이션으로 나서지만 원정 환경이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볼리비아 대표팀은 한국으로 향하는 직항편이 없어 최소 1부터 2회 경유를 포함해 약 30시간 이상 비행을 소화해야 했다. 장거리 비행에 따른 피로 누적과 시차 적응 문제로 경기 초반부터 활동량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알가라냐스는 볼을 오래 끄는 성향이 있어 템포 유지가 어렵고 한국의 빠른 압박에 쉽게 밀릴 수 있다. 미겔리토는 측면 돌파 시도는 활발하지만 피로 누적으로 인한 체력 저하로 후반 집중력 저하가 예상된다. 빌라밀은 중원에서 볼 배급을 담당하지만 한국의 전방 압박 라인에 쉽게 차단당할 수 있다. 볼리비아의 수비 라인은 위치 전환과 커버 타이밍이 느리며 세컨드볼 대응에서 반 박자씩 늦게 반응하는 모습이 잦다. 게다가 중앙에서의 커버 밸런스가 무너질 경우 한국의 인버티드 움직임을 따라잡기 어렵다. 후반부로 갈수록 수비 블록 유지가 힘들어지고 라인 강력이 벌어지며 실점 위험이 커질 것이다. 한국은 인버티드 전개와 중원 템포 조절을 통해 경기 전체의 리듬을 통제할 것이다. 볼리비아는 장거리 원정의 피로로 인해 수비 집중력과 조직적 움직임에서 약점을 드러낼 것이다. 결국 손흥민과 이강인의 조합을 앞선 한국이 템포와 에너지를 지배하며 확실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앙골라는 4-3-3 전형을 유지하지만 좌측 풀백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라인 밸런스가 자주 흔들린다. 특히 측면 수비 시 커버 타이밍이 늦어 전환 국면에서 넓은 공간을 허용한다. 마블룰루는 활동량이 풍부하지만 위치 선정이 불안정하고 루본보는 빌드업 전개 시 압박 회피 능력이 떨어진다. 프레디는 중앙에서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만 세컨드볼 경합 이후 템포 조절이 매끄럽지 못하다.
결국 전환 과정에서의 미세한 타이밍 불균형이 수비 집중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측면에서 균형이 무너질 경우 풀백 뒤 공간을 파고드는 상대 윙어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초반에는 라인을 낮춰 안정적으로 버티려 하겠지만 압박 유지 시간이 길어질수록 체력 부담이 커진다. 특히 수비 전환 속도가 늦어지는 후반부에는 라인 간 간격이 넓어지고 공간 컨트롤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아르헨티나는 4-3-3 구조를 기반으로 점유와 탈압박의 완성도가 높은 팀이다. 훌리안 알바레즈는 박스 근처에서 순간적인 움직임으로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며 결정적인 타이밍에 마무리를 가져간다. 줄리아노 시머네는 폭넓은 활동량으로 좌우 측면을 오가며 상대 풀백이 올라올 때 그 뒷공간을 노린다. 대포른 중원에서 볼 순환과 템포 조절을 담당하며 패스 각을 조정해 측면으로 빠르게 전환한다. 이들의 조합은 단순한 공격 루트가 아닌 템포 전환과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기반으로 한다. 앙골라가 좌측 밸런스를 잃는 순간 아르헨티나는 폴의 정확한 패스를 통해 시머네 쪽으로 전환을 시도할 것이다. 결국 풀백 뒤 공간이 열리며 알바레즈가 문전에서 마무리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볼을 빼앗긴 직후에도 즉시 압박으로 세컨드볼을 회수해 경기 흐름을 완전히 통제한다. 앙골라는 조직력 유지가 불안정하고 라인 강역이 벌어질 때 압박 회복이 늦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탈압박 구조와 전환 속도에서 완성도를 보이며 경기의 리듬을 완벽히 통제한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와 측면 효율에서 앞서는 아르헨티나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사우디아라비아 포메이션은 4-3-3이며 최근 빌드업 과정에서 3선 간격이 벌어지며 패스 루트가 쉽게 끊기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알브라이카는 전방에서 몸싸움과 침투 타이밍은 좋지만 고립되는 시간이 길어 마무리 효율이 떨어진다. 알다우사리는 돌파 능력은 여전하지만 하프라인 아래로 자주 내려오면서 전환 속도가 늦어진다. 알주와이르는 패싱 능력은 뛰어나나 중앙에서의 압박 회피 능력이 부족해 전개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다. 이 때문에 중원과 전방의 강력이 벌어지고 전환 시 상대 압박에 걸리는 장면이 자주 발생한다. 또한 수비 전환 시 2선과 3선 사이의 공간이 크게 열리며 세컨드 라인 침투 대응이 느려지는 문제도 드러난다. 후방에서 빌드업을 시도해도 전진 패스 연결이 막혀 측면으로만 전개되는 단조로운 패턴이 이어진다. 결국 경기 리듬이 느려지고 상대의 강한 압박을 견디기 어려운 구조다. 코트디부아르 포메이션은 4-4-2이며 공격 시 2선이 하프 스페이스를 빠르게 침투해 상대 라인을 흔든다. 개상은 전방에서 폭발적인 스피드로 수비를 끌어내고 디오만데는 세컨드볼 경합 후 찬스를 직접 만들어낸다. 캐시에는 미드필드 전체의 리듬을 조율하며 전환 타이밍을 절묘하게 조정해준다. 특히 사우디의 3선 강력이 벌어지는 틈을 정확히 공략하며 하프 스페이스 점유로 공격 루트를 다양화한다. 측면 전개 후 안쪽으로 파고드는 디오만데의 움직임은 상대 수비를 분산시키고 캐시에가 2차 전개를 마무리한다. 전환 속도 자체가 빠르고 중원에서 압박을 가하며 실수를 유도하는 형태가 자주 나온다. 그래서 코트디부아르는 점유율보다 탈압박 후 직선 전개에 집중하며 효율적인 공격을 완성한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제공권이 강한 선수들이 많아 득점 루트를 다각도로 가져간다. 사우디는 빌드업 구조의 불안정과 전환 속도 저하가 경기 내내 발목을 잡을 것이다. 반면 코트디부아르는 캐시에를 중심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효율적으로 점유하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코트디부아르의 전환 속도와 세컨드 라인 침투가 승부를 가르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다. 베네수엘라 포메이션은 4-3-3이며 공격의 중심은 여전히 론돈이다. 그는 제공권 장악과 포스트 플레이를 기반으로 2선 자원들의 침투 타이밍을 조율한다. 소텔도는 좌측 하프 스페이스에서 폭발적인 스피드로 상대 풀백을 무너뜨리며 컷인 후 중거리 슈팅이나 크로스를 선택하는 판단이 예리하다. 카세레스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탈압박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볼을 배급해 흐름을 이어간다. 베네수엘라는 후방 빌드업 시 3선의 강력을 짧게 유지해 세컨드볼 회수 효율을 높인다. 그래서 중원 압박이 거세도 전방 전개가 끊기지 않고 수비 전환 시에도 라인 강력이 무너지지 않는다. 특히 소텔도와 카세레스는 체력적 우위와 집중력을 바탕으로 후반 클러치 구간에서 돌파 퍼포먼스가 빛난다. 이 구간에서 두 선수의 투지와 스피드가 호주의 수비 라인을 뒤흔들 핵심 변수다. 호주 포메이션은 5-4-1이며 수비 조직력은 안정적이지만 공격 전개는 단조롭다. 보일은 우측에서 스피드로 균열을 만들지만 결정적인 찬스로 연결되는 빈도는 낮다. 맥칼페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커버 범위가 넓지만 전방그로의 패스 전환 타이밍이 느려 빌드업 템포가 끊긴다. 흐루스티치는 킥 능력이 뛰어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위협적이지만 활동량이 떨어져 수비 전환 시 균열을 만든다.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고 세컨드볼 커버 타이밍이 늦어진다. 그래서 역습 차단이 늦어지고 좌우 풀백이 제때 복귀하지 못하면서 페널티 박스 근처 공간이 열리는 패턴이 반복된다. 결국 체력 저하가 누적되면 세컨드볼 처리 실수가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베네수엘라는 전방 완성도와 후반 집중력에서 뚜렷한 강점을 보인다. 소텔도와 카세레스의 돌파가 경기 후반 흐름을 바꾸며 체력적으로 앞서는 베네수엘라가 기회를 잡을 것이다. 호주는 후반 세컨드볼 대응이 느려 수비 간격이 무너지는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베네수엘라가 끈질긴 응집력으로 경기 후반을 장악하며 승리를 가져갈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중국은 4-1-3-3 포메이션으로 나서지만 미드필더 간격이 넓어 전술 밸런스가 쉽게 깨진다. 중앙에서 볼 소유 시 간격이 벌어져 하프 스페이스 커버 타이밍이 한 박자씩 늦는다. 리우 준시에는 빌드업 전환의 중심이지만 압박이 들어오면 판단이 느려 실수가 잦다. 왕 위동은 탈압박 시 볼 터치가 길어 중원에서 턴오버를 자주 내주며 수비 전환이 불안하다. 두 웨이정은 제공권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라인 컨트롤 능력이 부족해 뒷공간 대응에 허점을 드러낸다. 그래서 전진 패스 한 번에 라인이 쉽게 흔들리고 하프 스페이스에서 수비 커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수비 블록이 무너질 때 풀백들의 복귀 타이밍이 뒤늦어 세컨드볼 수비에서도 허점이 반복된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이 가중되고 커버 밸런스가 무너지는 흐름이 자주 나타난다. 결국 중국은 하프라인 위에서부터 볼을 소유하더라도 압박에 밀려 라인을 올리지 못한 채 후방으로 물러나는 경향이 크다. 이로 인해 점유율은 유지해도 위협적인 찬스 생성은 제한적인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4-3-3 구조 속에서 전환 템포와 하프 스페이스 점유율 모두 완성도가 높다. 김한선은 탈압박 능력이 탁월하고 전진 패스의 타이밍이 정확해 경기 전체의 리듬을 조율한다. 그는 중앙에서 좌우로 볼을 순환시키며 템포를 바꾸는 순간 상대 압박 타이밍을 무력화시킨다. 강성진은 수원 삼성 시절부터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침투 타이밍이 일품이며 중국의 넓어진 중원 강역을 정확히 찌를 것이다. 그의 전진 패스 연결은 상대 수비의 중심축을 흔들고 박스 근처에서 이선 침투가 이어질 발판이 된다. 김동진은 전방 압박에 선봉해서 상대 빌드업 루트를 끊고 세컨드볼을 빠르게 회수한다. 한국은 미드필더 라인 간 간격이 좁아 탈압박 이후 즉시 공격 전환이 가능한 구조다. 양측면 풀백 또한 공격 가담 빈도가 높아 하프라인 근처에서 수적 우위를 형성하며 상대 진영을 압박한다. 이런 구조는 단순히 속공 중심이 아니라 템포를 조절하며 공격의 리듬을 다양하게 가져가는 리듬 컨트롤 축구에 가깝다. 특히 강성진이 볼을 잡는 순간 주변 선수들의 움직임이 살아나며 2선, 3선 간 전술적 영예가 매끄럽게 이어진다. 결국 한국은 전술적 응집력과 템포 유지 능력에서 확실히 한 수 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다. 한국은 전방 압박과 중앙원 템포 조율을 결합해 경기 전반의 리듬을 장악할 것이다. 중국은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지고 수비 커버 타이밍이 느려 90분 동안 압박을 견디기 어렵다. 결국 한국은 전술적 완성도와 세컨드 대응 능력을 앞세워 흐름을 통제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전술 체력 내 응집력의 세 요소가 완벽히 맞물린다면 한국의 하프 스페이스 축구는 이번 대회 최고의 퍼포먼스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전 경기 분석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추천하기 누르시면 적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누르시고 보다 빠르게 분석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